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38세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주부였는데, 한순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선 제 가정 환경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 정우와 결혼해서 16살 딸 수연이와 13살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3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저를 정말 아껴주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었고, 작은 선물도 자주 사다 주었어요. 결혼 후에도 그런 세심함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육아를 함께 도와주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죠. 우리 부부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또 있을까?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수연이와 민준이를 정말 예뻐했고,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오늘 어디 가요? 아이들이 주말 아침마다 남편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오늘은 놀이공원 갈까? 아니면 영화 볼까? 남편은 항상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계획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약 3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세한 변화들이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남편의 늦은 귀가였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7시면 집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8시, 9시, 심지어 10시까지도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요즘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야근이 잦아. 특히 우리 팀이 맡은 건설 현장이 까다로워서 늦게까지 검토해야 할 일이 많아. 조금만 참아줘, 여보.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해서 야근이 잦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숨기더라고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보면서 재미있는 기사나 동영상을 저에게도 보여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옆에 앉으면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버리더라고요. 여보, 뭐 재미있는 거라도 봐. 나도 보여줘.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면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냥 회사 메일이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온전히 가족과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여보, 토요일에도 회사 가야 돼?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어 해서 동물원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여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다음 주에는 꼭 시간 낼게. 남편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외모 변화였어요.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헬스장 회원권을 끊더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갑자기 헬스장은 왜? 예전에는 운동 싫어했잖아. 나이도 있고 건강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건강한 모습 보여야 하고. 그리고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향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싼 향수를 사더니 매일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향수도 뿌리고.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보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이미지도 중요하잖아. 승진도 해야 하고 거래처 사람들하고도 만나야 하니까 좀 신경 써야지. 남편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승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렇게까지 외모에 신경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늦어진다고 연락해 온 날이었어요. 여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먼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에는 절대 남편 핸드폰을 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왠지 궁금해져서 화면을 슬쩍 봤어요.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와. 보고 싶어. 오늘은 꼭 늦지 마. 발신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직장 동료 중에 미영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종종 언급했던 후배였거든요.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의 여직원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업무 연락 같지 않았어요. 보고 싶어라는 표현이나 꼭 늦지 마라는 말투가 너무 개인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업무상 만날 거라면 보고 싶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12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싶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화장실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편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화가 오면 꼭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가족과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친구가 말이야. 수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응, 그래. 잘했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남편이라면 아이들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어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내 말도 잘 안 들어주시고. 수연이가 저에게 서운해하며 말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 조금 기다려드리자.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빠랑 게임하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 핸드폰만 봐요. 예전에는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도 도와주셨는데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변화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뀐 것은 한 달 후였어요. 남편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더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셔츠 깃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연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색깔의 립스틱을 쓰지 않거든요. 여보, 이거 뭐야? 제가 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가리키며 물어보니까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이거. 오늘 회식 때 동료가 인사하면서 묻은 것 같아. 요즘 여직원들이 포옹 인사를 하기도 하고.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결혼 기념일인 524로 설정해 놨었어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깊게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가져와서 확인해 봤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빨리 보고 싶다. 당신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해. 우리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할까?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아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불륜 관계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리워. 집에서도 당신 생각만 해. 당신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사랑해, 미영아.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 확인해보니 사진들도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숨겨진 앨범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호텔에서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미영이었어요. 남편이 말했던 직장 후배 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젊고 예뻤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긴 머리에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사진을 보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연인 사이 같았어요. 특히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침대에서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소리를 내면 남편이 깰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평범하게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고 아이들 앞에서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더 중요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때 발견한 메시지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이랬어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내 진짜 아내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진짜 아내인데 왜 미영이 자신을 진짜 아내라고 하는 거죠? 더 확인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영이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도 미영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만든 도시락 정말 맛있어. 아내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결혼식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어. 드디어 우리도 부부가 됐네. 반지도 끼고 다니니까 기분이 이상해. 하지만 행복해. 우리만의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었어. 사랑해, 내 남편.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미영과 결혼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히 저와 결혼한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남편과 미영이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은 아니겠지만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한 것 같았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이 턱시도를 입고 미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작은 교회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반지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미영이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끼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결혼 반지처럼 보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이런 일을 하다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배신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서류함을 뒤져보니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붙어 있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신분증이었어요.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과의 결혼신고서도 있었어요. 물론 가짜 신분으로 작성된 것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주민등록등본도 있었는데 남편이 미영과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주소는 제가 모르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서류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가짜 신분으로 미영과 결혼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무효인 결혼이었지만 미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이런 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이었어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서류를 위조하고 심지어 별도의 주소지까지 마련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이중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미영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에게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영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속아서 가짜 결혼을 한 거니까요. 미영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남편의 메시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미영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혼자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 이제 결혼했다고 말해야겠어.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이제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까 남편이 미영에게 자신이 독신이라고 속였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미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미영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간 날 저는 미영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미영의 회사 주소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미영은 정말 젊고 예뻤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실제로는 더 어려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순진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미영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혹시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정호 아내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는 제 남편인데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 카페로 미영을 데려가서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남편이 이미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가짜 신분으로 미영과 결혼했다는 것을, 그리고 미영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미영은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정호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독신이라고 했고, 우리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증명서, 가족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이 가짜라는 거예요? 정호가 저를 속인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법적으로는 무효예요. 당신도 남편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반지도 끼고 신혼집도 마련하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미영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연민이 느껴졌어요. 미영도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완전히 속은 피해자였거든요. 우리 둘 다 정호에게 속은 거예요. 저도 12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어요. 미영과 저는 그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영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미영에게 한 말들을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호가 저한테 한 말은 이거였어요. 자신은 이혼한 남자라고 했어요. 전처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저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찾았다고 했어요.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회사에서도 이혼한 남자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동료들도 우리 사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미영에게 자신이 이혼한 남자라고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미영이 대답했어요.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정호가 돈을 보태서요.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거의 매일 거기서 지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자주 집을 비웠던 거였어요. 미영과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결혼식은 어떻게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했어요. 하객은 회사 동료들 몇 명이었고요. 정호가 가족이 없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만 왔어요. 미영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참석한 결혼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도 남편을 미영의 진짜 남편으로 알고 있었어요. 반지는 언제 샀어요? 한 달 전에요. 정호가 갑자기 제대로 된 결혼 반지를 사자고 해서 같이 골랐어요. 정말 예쁜 반지예요. 미영이 손을 내밀어 보여주는 반지는 정말 예뻤어요. 제가 끼고 있는 결혼 반지보다 훨씬 더 비싸 보였어요. 미영도 남편을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정호가 너무 다정하고 자상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항상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준다고 느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준다고 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영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미영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영에게 더 잘해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가 저한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유일한 여자라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에서는 저에게 점점 차갑게 대하면서 미영에게는 이런 달콤한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과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남편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명백한 사기와 문서 위조에 해당했어요. 우선 저희는 남편의 모든 거짓말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가짜 신분증, 위조된 서류들, 메시지 내용들, 사진들, 모든 것을 복사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줬어요. 우선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기혼자가 다시 결혼을 한 것이니까요. 설령 가짜 신분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중혼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공문서 위조죄도 해당됩니다. 가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했으니까요. 또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영 씨를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죠. 이 정도면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2-3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와 미영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였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드디어 남편과 대결할 날이 왔어요. 저와 미영은 남편이 자주 가던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미영과 만나기로 한 장소였거든요. 남편이 로비에 나타나자 저희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은 미영만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까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우 씨. 제가 차분하게 부르자 남편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와 미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보, 왜 여기에? 그리고 미영이는 남편이 말을 더듬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당신 이제 설명 좀 해보세요. 우리 둘에게 정확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미영이는 그냥 직장 동료고 업무상 만난 거야. 다른 건 아니야. 하지만 미영이 분노하며 끼어들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미영이 결혼 반지를 보여줬어요. 당신이 저한테 끼워준 반지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식 사진도 있어요. 신혼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당신이 미영 씨를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신분증, 위조한 주민등록등본, 결혼신고서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 상담 결과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중혼죄, 문서 위조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해요. 실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저를 속였으면서 미영 씨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미영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얼마나 바보로 만든 거예요? 제 가족들한테도 거짓말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남편은 계속 빌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우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끝냈어요. 고소장도 준비했고
내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에요. 제가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이 아빠가 감옥 간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와서 아이들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중혼죄와 문서위조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미영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미영이 신혼집 마련에 들인 돈이나 결혼 준비 비용 등을 모두 사기로 얻어낸 것이니까요.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남편 측에서도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미영에게 각각 위자료 5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당연히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미영과 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같은 피해를 당한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미영이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저도 미영에게 고마웠어요. 미영 씨가 있어서 남편의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와 헤어진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민준이가 자주 물어봤을 때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연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른스럽게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면 충분해요. 수연이가 이렇게 말해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경제적으로도 걱정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미영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이제 사랑 같은 건 당분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 거예요. 미영이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그게 완전한 농담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당분간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감옥에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지만 받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더 강해진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물고 분명히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